아버님, 왜 또 이걸 여기다 놔두셨어요? 진짜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듣질 않으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함께 정만호의 눈빛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냉랭했고 그의 존재는 공기처럼 무시되고 있었어요. 이 집안 어딘가에 쌓이고 있는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85의 정만호는 어느샌가 집안의 배경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며느리 강희정은 맞벌이로 바쁜 남편 대신 집안 살림을 도맡았다고 말하지만 그 말엔 늘 피로와 불만이 묻어 있었죠. 그리고 그 피로는 주로 시아버지인 정만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심 무렵 정만호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다가가 희정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예전엔 국도 잘 끓였다고 도울 일이 없냐고 묻는 말이었죠. 하지만 돌아온 건 짧고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방에나 들어가 있으라는 대답이었어요. 그 말에 잠시 멈칫하던 손자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숙제를 핑계로 자리를 떴습니다. 정만호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공책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표지엔 아무런 글자도 없었고 첫 장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17일. 며느리는 오늘도 나를 이름 대신 그 사람이라 불렀다. 정만호는 볼펜을 들고 오늘의 하루를 천천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내지도 않고 감정을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꾸준히 종이 위에 자신의 하루를 남기고 있었죠. 그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국어 교사로 살아왔고 단어 하나에도 무게를 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말 대신 글로 남기는 방식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한 듯 보였지만 정이 담긴 말은 없었어요. 식탁에 앉아 있는 만호를 향해 좀 도와줘요가 아닌 그냥 거기 앉아 있으세요라고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한 무시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만호는 처음으로 붉은 잉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적었어요. 붉은 글씨는 내 마음이 다쳤다는 뜻이다. 그가 마음을 여는 단 한 사람은 손자 지우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 지우는 종종 할아버지 옆에 앉아 노트를 바라보았지만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죠. 이건 말이야. 지우가 크면 보여줄게. 지금은 비밀 노트야. 그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던 며느리는 무심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노인네가 하루 종일 끄적이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하루의 끄적임이 이 집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게 될 거라는 것을요.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닌 무관심의 무게였어요. 정만호는 전등을 끄고도 한참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펜을 손에 쥐고 종이 위의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었죠. 붉은 글씨는 내 마음이 다쳤다는 뜻이다. 문장 하나가 그날의 심장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집 앞마당엔 낯선 이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쾌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그 발소리는 곧 익숙한 얼굴로 이어졌어요. 중년의 여성, 정만호의 제자였던 방송작가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 어느 교직 세미나에서 만난 뒤 우연히 지역 다큐멘터리 섭외차 연락을 이어오고 있었죠. 희정은 그녀의 방문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부엌 앞에 나와 서 있는 그녀의 표정은 단호하고 불편했어요.
갑자기 무슨 촬영이에요? 우리 집 그런 거 할 시간도 여유도 없어요. 그 말에 연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요즘 노인의 삶에 대해 말씀 나누고 싶다고 하셔서요. 인터뷰까진 아니고 그냥 기록용이에요. 희정은 못마땅한 듯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정만호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다 듣고 있었던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 얘기 좀 하고 싶었어. 요즘은 말보다도 글이 먼저 나가서 어쩌면 기록으로라도 남겨두는 게 나을까 싶더군. 희정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불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죠. 그녀에게 이 집은 자신의 통제 아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안정감이 생겼고 외부의 변화는 늘 그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정만호는 작은 서재 같은 방에 연희를 들였고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연희가 질문을 던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이 잘 안 들어. 누가 나를 불러주는 것도 없고 내가 불러야 할 이름도 점점 줄어드니까. 그의 말에 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켜지도 않았어요. 그저 인간 정만호를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손자 지우는 방 안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에게 할아버지는 그냥 늙은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지우는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비밀 노트. 그 안엔 무엇이 쓰여 있을지 가끔 궁금했지만 열어보지 않았어요. 약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날은 처음으로 호기심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다음 날 희정은 남편과 식탁에 마주 앉아 불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자기 이야기한다고 낯선 여자를 들였어. 말이 돼요? 집안일은 하나도 안 도우면서 이런 식으로 관심 끌려는 거 아니야? 남편은 피곤한 듯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는 아내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어차피 결론은 늘 한 방향으로 흘렀으니까요. 그날 밤 정만호는 노트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줬다. 나는 그 사람이 내 말보다 내 마음을 듣고 갔다고 믿고 싶다. 그 문장을 쓰고 그는 처음으로 몇 초간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결은 오래전 교실의 분필 냄새 같기도 먼 기억 속 첫사랑의 향기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결국 파문이 될 거라는 거리요.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평일이었습니다. 희정은 여느 때처럼 장을 보고 돌아와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SNS엔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사진과 함께 시아버지 식사 챙기며 하루 마무리라는 글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효도 완료. 짧은 해시태그와 함께. 그러나 그 사진 속 밥상은 정만호가 직접 데운 국에 말없이 담은 반찬 몇 가지였죠. 희정은 사진 한 장으로 타인의 칭찬을 받고 위선으로 자존감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정만호가 조용히 거실에 나와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내 핸드폰 혹시 어디 뒀는지 봤니? 희정은 핸드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좀 찾아보시죠. 그 말에 정만호는 천천히 식탁 쪽으로 걸어가 그녀의 핸드폰을 쥔 채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순간 희정은 눈을 치켜뜨며 벌떡 일어섰어요.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 핸드폰이에요. 정만호는 조용히 웃으며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핸드폰 좀 그만 봐라. 말할 때는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말에 희정은 말문이 막혔고 정만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의 손엔 작은 종이 조각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 조각엔 손자 지우가 그려준 그림과 함께 할아버지랑 밥 먹는 게 좋아요라고 쓰여 있었죠. 정만호는 노트를 펼치며 그날의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5월 1일. 누군가에게 한마디를 남겼다. 이건 반격이 아니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한 조언이다. 하지만 그 말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며칠 뒤 정만호는 일부러 SNS 사진을 올려뒀던 밥상 앞에 앉아 식기를 일부러 흘렸습니다. 국이 식탁 위로 쏟아졌고 숟가락은 바닥을 쳤어요. 지우는 깜짝 놀라 달려왔고 희정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소리쳤습니다. 또 뭐가 문제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라니까요. 지우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아프신 거 아니야? 왜 자꾸 소리 질러? 그 말에 희정은 순간 멈칫했고 정만호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지우야. 나는 그냥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보고 싶은 거야. 그 말은 어딘가 이상했지만 누구도 되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희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정만호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의 태도가 예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각 정만호는 노트에 처음으로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오늘부터 이 노트의 목적은 바꾼다. 기록은 증거가 될 수 있고 증거는 진실을 남긴다. 누가 나를 지우려 해도 나는 남을 것이다. 그는 이제 단순히 마음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닌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조용한 결심은 이 집안의 공기를 바꿔놓을 첫 단추였어요. 햇살이 유난히 따가운 오후였습니다. 정만호는 깔끔하게 셔츠를 갈아입고 작은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라인을 만지는 손끝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게도 단단해 보였어요. 서연희 작가와의 두 번째 만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가 함께였죠. 다큐멘터리의 예고편용 촬영이었고 정만호는 그 안에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남기고 싶었습니다. 희정은 현관 앞에서 카메라 장비를 본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인데요? 왜 이런 걸 찍어요? 우리 집은 그런데 나갈 생각 없어요. 정만호는 미소를 지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 이야기가 아니야. 내 이야기를 하러 왔어. 그 말에 희정은 차가운 시선을 던졌지만 연희는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삶을 담는 작업이에요. 주변은 다 모자이크 처리됩니다. 희정은 끝내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무척 불안해지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거실 한편에 삼각대가 세워졌고 카메라는 무겁지 않은 무음 촬영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요즘 하루는 어떻게 보내세요? 정만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루요. 사실 바쁩니다. 생각 정리하랴, 과거 정리하랴, 나름 할 일이 많아요. 그의 말엔 농담처럼 담긴 진심이 있었고 연희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외로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요? 연희의 질문에 정만호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이 집에 무슨 변화가 생길까? 그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카메라는 그 침묵조차도 천천히 담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손자 지우는 복도 끝에서 몰래 화면을 훔쳐보았습니다.
그에게 할아버지는 매일 같이 보는 사람이었지만 카메라 속 모습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단단해 보였고 이상하게도 쓸쓸해 보였죠. 지우는 잠시 멈칫하다 조용히 자기 방 문을 닫았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연희는 만호에게 작은 음료수 캔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야기 정말 좋았어요. 조만간 방송국 쪽에도 편집본 보낼 예정이에요. 그 말에 정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방송에 나가도 상관없어. 사람들은 나 같은 노인을 잘 안 보잖아. 그래서 오히려 한 번쯤은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날 저녁 정만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오늘 내 목소리를 세상에 조금 들려줬다. 이건 누굴 향한 공격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단 증거다. 희정은 밤 늦게 소파에 앉아 뉴스 앱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 다큐 예고 영상이 플랫폼에 올라와 있었고 거기엔 정만호의 짧은 인터뷰 클립이 들어 있었어요. 나는 요즘 사람들과 말을 안 해요. 대신 글을 씁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글은 남으니까요. 댓글엔 뭉클하다, 우리 아버지. 생각난다. 노인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반응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희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것은 존재라는 단어의 무게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희정은 평소와 다르게 부지런히 부엌을 오갔어요. 식탁 위에는 소고기 미역국과 버섯장 조림, 멸치볶음, 나물까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만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희정은 마치 평소부터 그랬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가족끼리 아침이라도 챙기려고요. 목소리에는 억지 웃음이 섞여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어요. 정만호는 잠시 눈을 감고 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래, 좋은 날이네. 이런 밥상 참 오랜만이야. 그 말에 희정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안엔 조바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방송된 인터뷰 이후 정만호에 대한 관심이 작게나마 퍼지고 있었죠.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 사신다니 놀랍다, 가족이 자랑스러울 듯하다는 반응이 오갔고 몇몇 복지기관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희정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그녀는 정만호의 존재를 자신의 이미지에 맞춰 정리하고 싶었고 갑작스러운 외부 노출은 그녀에게 위기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녀는 갑자기 아버님, 혹시 다음 주에 복지관 봉사 같이 가보실래요?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제안이었어요. 정만호는 놀라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노트를 펼쳐 글을 남겼죠. 그녀가 웃었다. 아주 오랜만에 내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거울 앞에서 만든 것과 같았지. 나는 알아차릴 수 있었다. 거짓된 미소에는 온기가 없다는 것을. 같은 시간 지우는 방 안에서 우연히 서랍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비밀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문득 들었던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지후야, 이건 말이야, 나중에 내가 꼭 봐야 할지도 몰라. 마치 허락처럼 느껴진 그 말 한마디에 지우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노트 속엔 일자별로 적힌 짧은 문장들이 차례로 이어져 있었어요. 2025년 4월 14일 나는 오늘도 식사 때 내 이름을 듣지 못했다. 2025년 4월 23일 희정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하지만 지우는 내게 웃었다.
그 미소 하나로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지우는 몇 장을 더 넘기다 멈췄습니다. 2025년 5월 2일 나는 이 집에 존재하지만 살아있는 기분은 들지 않는다. 나는 언젠가 이 노트가 나의 말이 되기를 바란다. 소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진실이 페이지마다 선명히 적혀 있었어요. 지우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혼란과 슬픔이 번졌고 입술을 꾹 다물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선 희정이 TV 홈쇼핑을 보며 웃고 있었죠.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많이 외로우셨던 것 같아. 희정은 갑작스러운 말에 눈을 껌뻑였고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그냥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은 아이의 입에서 나왔지만 묵직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정만호는 노트의 하단에 조그맣게 한 줄을 더 남겼습니다. 지우는 내 마음을 읽었다. 그 아이는 거짓을 모른다. 그 아이에게 나는 마지막으로 진짜 어른이고 싶다. 정만호는 요 며칠 유난히 숨이 차다고 느꼈습니다. 자다가 몇 번씩 깨고 식탁 앞에서도 손이 자꾸 떨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벽을 짚고 선 채 한참을 멈춰 서 있는 날들이 많아졌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안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병원에 가자는 가족들의 말에도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늙으면 다 그래. 의사가 아니라 시간이 답이야. 희정은 여전히 불편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버님, 이러다 쓰러지시면 저희가 책임져야 해요. 그냥 요양병원에라도 입원하시면 서로 편하잖아요. 그 말에 정만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노트를 펼쳤어요. 그는 오늘의 페이지 위에 처음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며 그는 손을 떨며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느낀 것들, 무거웠고 외로웠고 때론 참았고 가끔은 울컥했다. 하지만 지우가 있었기에 나는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 시각 지우는 방문을 살짝 열고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어요. 왔구나. 마침 잘 왔네. 이거 받아줘야겠다. 그가 손에 쥐고 있던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건 내 거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해라. 이걸 태워도 되고 숨겨도 되고 누군가에게 보여줘도 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말은 사라지지만 글은 남는단다. 소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몰래 보았던 그 글들, 가슴을 찌르던 문장들, 그것이 이제 손안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만호는 짧은 유서를 썼습니다. 자필로 또박또박. 그리고 그 아래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나는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용서받을 수는 없었다고 믿는다. 그는 유언장과 함께 그 유서를 책상 서랍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방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운 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찍어준 웃고 있는 얼굴들. 어쩌면 그 순간만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정만호는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죠. 지우는 그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희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쩐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존재가 이렇게 조용히 사라져간다는 사실이 왠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빈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글씨로 적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라졌지만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를 지우지 않을 겁니다.
회색 정장이 군더더기 없이 걸린 조문객들 사이로 낮게 깔린 합창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만호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그러나 단정하게 진행됐어요. 몇몇 옛 제자들과 지인들이 조문을 왔고 지우는 검은 정장 속에서도 가장 초롱한 눈으로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희정은 차분한 표정으로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얼굴엔 어느 때보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고생이 많았다. 효부라는 소문 들었다고 말을 건넸고 그녀는 익숙한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었죠. 장례식 이틀째 지우는 조용히 검은 가방을 들고 조문객이 뜸해진 시간 제자였던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정만호의 비밀 노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걸 작가님이 좀 읽어주세요. 지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연희는 처음엔 머뭇거리다 노트를 펼쳤고 잠시 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속엔 희정의 냉담한 말투, 식탁에서의 무시, 노인으로서 느낀 외로움이 하나하나 담겨 있었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우와의 대화, 손자의 미소, 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작고 따뜻한 순간들 또한 적혀 있었습니다. 연희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정중하게 가족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노트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기록입니다. 가족분들과 상의 후 사회에 공유해도 괜찮을지 여쭙고 싶어요. 희정은 당황한 듯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무슨 노트요? 그건 그냥 아버님이 혼자 적던 낙서 같은 거예요. 굳이 외부에 공개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걸 누군가에게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그게 저였고 전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노트의 복사본이 조용히 제단 옆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몇몇 조문객들이 조심스럽게 한 장씩 넘겨보았고 그 표정은 금세 굳어졌어요. 이게 진짜인가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누구도 목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공기의 방향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변호사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만호가 생전에 정리해둔 유언장이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이었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낭독이 시작됐습니다. 정만호, 2025년 5월 5일 잡힐 유언에 따라 본인의 전 재산 일체를 국내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순간 장례식장 안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희정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 둘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장례식장. 희정은 제단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노트를 조용히 펼쳤고 한 장 한 장 넘기다 마지막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희정아, 너도 가족이었다. 그래서 많이 기대했고, 그래서 많이 상처받았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넌 내 손자를 낳아준 사람이니까.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다가도 멈추고 입을 열 것 같다가도 다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가시는 길까지도 저를 불편하게 하시는군요. 그 목소리는 허탈했고 어쩌면 처음으로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뉴스 한 줄이 지역사회 인터넷 커뮤니티를 가로질렀습니다. 전직 교사 정만호 씨 유산 전액 아동복지재단의 기부 손자에겐 기록 노트 남겨. 기사엔 정만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책장 앞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노인의 얼굴이었어요.
댓글창에는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게 자랑스럽다.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다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복지재단 관계자 인터뷰에서 그가 남긴 기부 취지는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가족에게 받지 못한 따뜻함, 이제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희정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젠 누구도 그 집을 그녀가 장악한 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인들 앞에선 웃었지만 속으로는 수십 번 되뇌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 답은 이미 노트에 적혀 있었고 희정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늦게 도착한 깨달음이었어요. 지우는 작은 상자에 노트를 곱게 넣어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한 장씩 꺼내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침묵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정만호의 방은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가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직도 그의 기침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어요. 희정도 그 방 앞을 지날 땐 잠시 멈추고 어색한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가족 중 존경하는 사람을 소개하세요. 그는 방에 들어가 노트를 꺼냈고 한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분은 말없이 살아가셨지만 모두에게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 문장을 쓴 뒤 지우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 햇살이 들창을 비추고 있었고 그 안에 할아버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희정은 거실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복지재단에서 주최한 장학금 수여식이 나오고 있었죠. 화면 속 사회복지사는 말했습니다. 정만호 어르신의 뜻을 이어 올해부터는 만호 장학금이 신설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기록을 남기려는 청소년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희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정말 끝까지 너무하시네요. 그 말에 어떤 분노도 질투도 심지어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허탈함이 담겨 있었죠. 누군가를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이 다 흐르고 나서야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사이로 떨어진 꽃잎들이 흩날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 지우의 발걸음이 천천히 집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오늘도 그는 할아버지의 노트를 펼쳐 한 장을 읽을 것입니다. 그가 할아버지에게 배운 가장 소중한 한 가지, 말보다 기억이 길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